자, 여러분, 눈을 감고 잠시 상상해 보세요. 1613년 이스탄불, 동이 트기 전 가장 깊고 고요한 어둠이 도시를 감싸고 있는 시간입니다. 호화찬란한 제국의 연대기에는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을, 그러나 역사의 핏줄을 타고 조용히 흘러온 한 이야기가 바로 그 새벽에 펼쳐지기 시작했죠. 몇몇 야사에 따르면 그날 톱카프 궁전의 대리석 복도 사이로 심장을 찢는 듯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전장에서 들려오는 용맹한 함성도 패배한 자의 절규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의 핏줄을 이어받은 이제 갓 15살이 된 한 어린 소녀의 떨리는 목구멍에서 터져나온 비명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파티마 술탄. 공포와 애원이 뒤섞인 그녀의 울음소리는 황금으로 뒤덮인 회랑을 타고 차가운 메아리처럼 퍼져나갔다고 해요. 그 소리가 어찌나 처절했던지 온갖 끔찍한 광경에 이골이 난 최정예 경비대, 예니체리들조차 감히 그 근원을 마주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고 전해집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만요. 혹시 이렇게 유명한 인물들 뒤에 숨겨진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파헤치는 이야기에 흥미가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끔찍한 비명이 사실이든 아니면 후세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설이든 이야기꾼들은 이것이야말로 오스만 제국의 모든 공주가 혼기가 차면 치러야 했던 보이지 않는 대가였다고 입을 모읍니다. 공식 역사서에는 금박으로 장식된 화려한 혼수품 목록만이 기록되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그들의 영혼과 살갗에 새겨지는 고통이라는 대가에 대한 속삭임이 떠돌았죠. 물론 궁중 역사가들은 이런 불경한 이야기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내 시녀들과 내시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오가던 소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가 꺾이기 전에 정신부터 철저히 파괴하는 어떤 의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린 신부들을 화려하지만 그림자 짙은 운명 속에 영원히 가두어 버리는 실크 베일과 향기로운 정원 뒤에 숨겨진 너무나도 사악한 진실. 만약 유럽의 어떤 공주라도 이 진실을 알았다면 차라리 독배를 마시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수세기 동안 오스만 제국이 그 어떤 잔혹한 적들조차 감히 딸들에게 강요하지 못할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혼인 규약을 완성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공식 기록관들은 그런 야만적인 관행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죠. 하지만 대중의 상상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중에게 공개되는 화려한 결혼식의 이면에는 분명 숨겨진 공포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죠. 그리고 훨씬 나중에 몇몇 작가들이 이스탄불의 기록 보관소에서 금지된 문서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소문은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이 봤다는 문서에는 오스만 공주들의 첫날 밤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고 해요. 이 이야기가 진짜 문서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자극적인 창작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독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죠. 가난한 농부의 딸이든 지방 귀족의 영예든 모두가 궁전에서의 삶을 동경했지만 정작 제국의 공주들은 웅장함이라는 가면을 쓴 악몽과 마주해야 했다는 사실이니까요. 그러니 이건 동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와 소문이라는 두 가지 실로 꿰매어 만든 권력과 공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리석 궁전에서 태어난 공주들이 모든 이의 부러움을 샀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이야기들은 그녀들이 결혼식 문턱 너머에서 기다리는 운명을 맞이하는 이 차라리 차가운 무덤의 품을 택하고 싶어 했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
그 이름만으로도 세상이 떨었던 국경 없는 바다처럼 광활했던 제국은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의 대륙에 그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1299년 건국되어 1922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정치적, 군사적 기계 중 하나로 군림했죠. 그들의 군대는 강철 같은 규율 아래 비엔나의 성벽에서부터 예멘의 불타는 사막까지 거침없이 진군했습니다. 특히 1453년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은 단순히 한 도시의 정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알던 세계 자체의 변태, 메타모르포시스였습니다. 천년 제국 비잔티움은 먼지처럼 사라졌고 그 폐허 위에 이스탄불이라는 새로운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심장의 중심에는 바로 술탄의 보석, 톱카프 궁전이 있었습니다. 대리석 벽과 향기로운 정원으로 둘러싸인 그곳에서는 전쟁과 동맹, 제국의 계승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환관들이 지키는 문 뒤편에서 왕가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이들의 개인적인 비극 또한 조용히 결정되고 있었죠. 특히 하렘이라고 불리는 공간은 도시 속의 또 다른 도시였습니다. 한때 8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살았던 그곳은 숨소리 하나조차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엄격한 규율로 통제되는 세상이었죠. 1530년대 위대한 자 슐레이만 대제가 그의 아내인 휴렘 술탄에게 전례 없는 칭호와 권력을 부여한 이후 하렘은 더 이상 술탄의 단순한 쾌락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음모와 동맹 그리고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정치의 무대로 변모했죠. 하렘의 여성들, 즉 후궁들의 대부분은 기독교인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혀오거나 먼 이국의 노예 시장에서 상품처럼 팔려왔죠. 고향과 가족에게서 강제로 찢겨온 그들에게는 단 하나의 꿈만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술탄의 눈에 들어 이 지긋지긋한 속박을 막강한 영향력으로 바꾸는 것. 그들의 하루는 음악과 자수, 시와 같은 교양 수업, 그리고 무엇보다 복종을 배우는 훈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몸짓 하나, 눈빛 하나가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노예 출신의 후궁들이 때로는 술탄의 친딸인 공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와 기회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후궁들은 술탄의 총애를 받으면 제국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권력의 정점에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공주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외교 무대 위에 올려진 장기말 신세였죠. 충성을 확보하거나 반란을 잠재우기 위한 정략 결혼의 대가로 거래되는 존재,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웅장함과 억압이 공존하는 배경 속에서 1533년부터 1656년까지 약 130년간 지속된 이른바 여인들의 술탄 시대, Sultanate of Women가 도래합니다. 쾌셈 술탄이나 투르한 하티제 술탄 같은 인물들은 마쿠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휘두르며 심지어 예니체리들조차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이렇게 노예 출신 후궁들이 여왕이 되어 제국의 운명을 빚어가는 동안에도 제국의 공주들은 훨씬 더 가혹한 운명의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빛나는 혈통은 곧 그들을 옥죄는 족쇄였던 셈입니다. 그들은 권력이라는 재단을 위해 희생되도록 태어난 존재들이었습니다. 황금 옥좌와 산의 진미가 차려진 연회, 화려한 외교 사절단 같은 외부의 눈부신 광경 뒤에는 감히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복종의 메커니즘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침묵의 중심에 곧 천재 소녀에서 수세기 동안 속삭여져 온 잔혹한 의식의 희생양으로 변모할 파티마 술탄의 운명이 놓여 있었습니다. 1606년 파티마 술탄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술탄 아흐메트 1세, 그리고 어머니는
오스만 제국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여성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바로 그 무시무시한 쾌셈 술탄이었죠. 그녀의 유년기는 톱카프 궁전의 향기로운 정원과 안뜰에서 펼쳐졌습니다. 그곳에서는 류트 연주자와 시인들의 목소리 옆으로 분수가 나지막이 속삭이고 있었죠. 당시의 기록관들은 그녀의 총명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4개 국어를 마스터했고 명필가의 정교함으로 글을 썼으며 천문학을 연구하고 심지어 당대의 학자들과 법과 역사에 대해 토론을 벌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시인들에게 그녀는 왕조의 보석 그 자체였습니다. 지성과 미모, 고귀한 혈통이 한 인물 안에 완벽하게 결합된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오스만 제국의 궁정에서 그 어떤 명석함이나 재능도 소녀를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에서 구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술탄의 딸들이 그러했듯이 파티마 역시 정치의 도구, 외교적 희생양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제국 전략이 적힌 두루마리 위에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새겨졌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녀가 언젠가 동맹을 굳건히 하고 복종을 확보하며 강력한 가문을 옥좌에 더 가까이 묶어두기 위한 정략 결혼의 제물로 바쳐질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위해 선택된 남자는 젊고 낭만적인 귀족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전노장 지휘관이자 그녀보다 20살이나 많은 카라 무스타파 파샤였죠. 그에게 술탄의 딸과의 결혼은 더 큰 권력으로 향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비극의 시작이었죠. 심지어 그녀의 어머니, 그림자 여왕이자 음모의 대가였던 쾌셈 술탄조차도 다가올 운명 앞에서 딸을 보호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결혼을 앞둔 공주에게는 투르빌과 무바라크라는 이름의 준비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성스러운 가르침으로 묘사되었지만 그 실체는 정신적 복종을 강요하는 메커니즘에 더 가까웠죠. 어떤 이들은 이것이 제국의 공주들에게만 적용되는 독특한 관습이었으며 그 목적은 미래의 남편에게 보내지기 전에 그녀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내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기록들에 따르면 굴라르 하툰이라는 나이든 시녀가 파티마의 훈련을 총감독했습니다. 신부의 방은 그녀의 교실이 되었죠. 그녀는 존경을 표하는 몸짓을 수없이 반복했고 절을 할 때에 정확한 각도를 익혔으며 두 손을 낮게 모은 채 절제된 걸음걸이를 연습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사용할 수 있는 어휘는 감사, 사과, 수용, 간청과 같은 극히 제한된 단어들로 축소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증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아주 작은 실수 하나에도 단식이나 독방 감금과 같은 처벌이 뒤따랐다고 해요. 가장 충격적인 속삭임은 첫날 밤을 위한 리허설에 대한 묘사입니다. 탈림과 헤르디크라고 불린 이 훈련은 베네치아 장인들이 만든 밀랍 인형들이 노인 지하의 방에서 수행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면 파티마는 사춘기 소녀가 결코 알아서는 안 될 몸짓들을 강제로 흉내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보이는 저항의 기미 하나하나는 비밀 장부에 꼼꼼히 기록되었죠. 이것이 끔찍한 사실이든 아니면 후대의 잔인한 과장이든 이런 이야기들은 후대 역사가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이렇게 덧붙였죠.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궁정도 자국의 공주들에게 이토록 끔찍한 의식을 치르게 하지는 않았다고. 확실하게 알려진 사실은 결혼을 앞둔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녀가 극심한 굴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총애하는 후궁들을 직접 시중들게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녀들의 몸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술탄과의 만남을 위해 준비시키는 일까지 해야 했죠. 어떤 기록은 그녀가 후궁들의 베일을 매만져주며 걷잡을 수 없이 흐느꼈다고 묘사합니다. 이 모든 행위는 결혼식 날이 오기 전에 그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파티마는 헬링쿠쿠, 즉 신부의 별채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은 그녀의 삶의 모든 측면이 철저히 통제되는 고립된 공간이었죠. 그 순간부터 그녀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심지어 생각하는 것조차 더 이상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식단은 석류, 꿀, 염소젓, 아몬드, 그리고 향신료를 넣은 비약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코르도바와 사마르칸트에서 훈련받은 연금술사들이 조제했다는 이 혼합물에 정신을 안정시키고 유순함을 유도하는 물질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저 뜬 소문일 뿐이라고 일축했지만 그 효과는 부인할 수 없었죠. 그녀는 기이할 정도의 체념 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모금의 음료, 한 조각의 음식이 그녀에게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내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라고. 목욕 또한 끔찍한 시련이 되었습니다. 시녀들의 감시 아래 그녀는 양귀비, 발레리안, 아삭 오일 향이 나는 물에 몸을 담가야 했습니다. 상쾌해야 할 목욕은 통제의식이 되었고 몸을 정화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미래의 남편을 위한 정화라는 명목으로 포장되었습니다. 훗날 목격자들은 이를 성스러운 행위에 탈을 쓴 보이지 않는 사슬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물 한 방울조차 제국이 그녀의 살갗 위에 새기는 소유권 주장이었던 셈이죠. 별채의 벽들 역시 같은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테피스트리에는 다산과 순종으로 칭송받는 순종적인 아내들의 모습이 수놓아져 있었죠. 그녀가 모방해야 할 말 없는 모델들이었습니다. 페니키아산 거울들은 그녀가 자신의 모습을 피할 수 없도록 교묘하게 배치되었습니다. 본래 수피 명상법에 뿌리를 둔 무라카바, 즉 자기 관찰 수행법이 뒤틀려 무기로 변질된 것입니다. 파티마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지켜보도록 강요당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그림자마저 감시자가 된 것처럼 말이죠. 한편 그녀의 교육은 시와 천문학에서 복종 설명서로 바뀌었습니다. 궁에서는 나시아트 알, 물루크와 같은 텍스트의 구절들을 발췌하여 제공했는데 이 책들은 충성과 희생을 신성한 의무로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후궁들과 환관들 앞에서 이 구절들을 소리내어 낭송해야 했습니다. 기도조차 변질되었습니다. 더 이상 신에게 드리는 개인적인 간청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헌신을 신의 명령으로 미화하는 정형화된 문구의 반복이 되었죠. 종교 그 자체가 복종을 위한 리허설이 된 것입니다. 굴욕은 그녀의 일상에 교묘하게 짜여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에 2번 그녀는 아버지의 후궁들을 시중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의식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너는 네 아버지의 첩들보다도 못한 존재다. 저항에 대한 처벌은 가혹했습니다. 반항적인 눈빛 한 번의 강제 단식이 뒤따랐고 역겨움의 한숨 한 번의 축축한 반성의 방으로 보내져 침묵과 어둠 속에서 더욱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절을 하거나 기도문을 외울 때 실수를 하면 여성 궁정인들 앞에서 지쳐 쓰러져 의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끝없는 반복을 해야 했습니다. 기록 혹은 후대의 이야기꾼들이 반복한 소문에 따르면 그녀의 모든 진전 상황은 마치 시험을 치르는 학생처럼 꼼꼼하게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보상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가 완전히 재창조될 때까지 훈련이 계속될 것이라는 확실한 공포만이 존재했죠. 이 단계에 이르자 그녀를 알던 사람들은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두려워서 침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말 자체를 찾는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였죠. 한때 학자들과 토론을 벌이던 그 총명한 젊은 여성은 이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정체성은 별채의 벽 안에서
완전히 텅 비어버린 것입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그녀의 고립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외부의 모든 소리로부터 차단된 채 파티마는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 설계된 시계장치 같은 일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끊임없는 감시 아래 정화의 음식을 먹고 성스러운 오일로 목욕하며 순종적인 아내들의 테피스트리와 내면을 감옥으로 바꾸는 거울에 둘러싸여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자신의 목소리, 몸, 심지어 꿈의 주인조차 아니라는 사실을. 한때 별들의 궤도를 그리던 소녀는 이제 완벽한 복종의 그릇으로 변모했습니다. 지성과 기백으로 유명했던 아흐메트의 딸은 이제 그녀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밤을 견뎌내기 위해 준비된 말이 없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운명의 날 1623년 3월 15일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이스탄불은 거대한 의식의 심장 박동으로 들썩였습니다. 거리는 끝없는 행렬로 가득 찼고 공기 중에는 짙은 향 냄새가 진동했으며 먼 지방에서부터 공수된 음악이 울려 퍼졌죠. 전쟁의 북소리는 우드에 현악기의 애잔한 선율과 부딪혔고 궁전 안뜰은 황금 쟁반에 담겨 나오는 연회 음식들로 반짝였습니다. 기록관들은 페르시아의 무희들과 안달루시아의 악사들이 복도의 생기를 불어넣는 동안 예니체리들이 술탄 앞에서 그들의 무술 실력을 뽐냈다고 묘사합니다. 백성들에게 이것은 하늘을 경배하기 위해 내려진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파티마에게 그것은 파멸을 알리는 북소리였습니다. 궁중 의사들은 그녀에게서 걱정스러운 징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졌습니다. 온화한 봄 날씨에도 불구하고 온몸을 떨며 식은땀을 흘렸죠.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공황 발작이라고 부를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저 처녀의 우울증이라는 모호한 진단명 아래 기록될 뿐이었습니다. 하객들은 축배를 들고 음악은 복도를 가득 채웠지만 그녀는 허공을 응시한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마침내 연회가 끝나고 손님들이 떠나자 가장 두려운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주는 궁전 정원에 세워진 팔각형 건물 신부의 별채로 인도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곳은 순결, 순복, 그리고 결합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환관들과 시녀들의 속삭임 속에서 그곳은 훨씬 더 어두운 의미를 띠었죠. 어떤 이들은 그 건물 자체가 복종을 시험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각 방이 서로 다른 의식을 위해 받쳐졌다고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파티마는 장미수와 백단향물로 목욕을 하고 관습에 따라 몸에 오일을 발랐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더 강력한 혼합물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저항을 무디게 하기 위해 아편 몇 방울, 심지어 맨드레이크까지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녀는 금실로 수놓은 흰색 실크 드레스를 입었고 그 옷은 진주와 보석의 무게로 묵직했습니다. 외부인에게 그것은 위험 있는 광경이었지만 어떤 이들은 그 드레스의 무게와 여러 겹의 천이 그녀의 몸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감옥 역할을 했다고 속삭였습니다. 한편 카라 무스타파 파샤는 다른 곳에서 대기하며 장로들로부터 이 결합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일부 기록은 그가 마치 전투를 준비하는 장군처럼 위협적인 몸짓과 지배적인 태도를 지시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소문이든 그 발상 자체만으로도 당시 정치와 침실이 얼마나 긴밀하게 얽혀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침내 신부는 합방의 방으로 이끌렸습니다. 벽에는 정복과 승리를 묘사한 테피스트리가 걸려 있었죠. 이 결합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왕조의 존속과 관련된 중대한 사건임을 상기시키는 장치였습니다. 기록관들은 시녀들이 문밖 가까이에 머물며 그 행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귀를 기울였다고 적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결합은
제국의 안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파티마에게 그것은 붕괴의 시작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임으로 잦아들었고 몸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고 기록했습니다. 어떤 기록은 심지어 그녀가 기절하거나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과 같은 암호 같은 용어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과장되었든 아니든 그 그림은 명확합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깊숙한 곳으로 철수시킨 채 침묵 속에서 그 밤을 견뎌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의 변화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궁중 의사들은 오늘날 우리가 심각한 트라우마라고 부를 만한 증상들을 기록했습니다. 실어증, 식욕부진, 갑작스러운 울음, 그리고 심지어 신뢰하는 환관들까지 포함한 남성들의 존재만으로도 격렬한 발작을 일으키는 증상이었죠. 약초, 차, 음악, 수피 명상 등 온갖 치료법이 시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의 예전 모습을 되찾아주지 못했습니다. 한때 학자들과 천문학을 논하고 정원에서 음악을 연주하던 젊은 여성은 이제 말이 없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책들은 펼쳐지지 않은 채 먼지가 쌓여갔고 악기들은 침묵했으며 그녀의 웃음소리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결혼 생활은 의무감으로 지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고 의식은 계속 열렸지만 사적인 공간에서는 침묵이 지배했습니다. 후대의 회고록에 따르면 무스타파 파샤조차도 전쟁터로 떠나거나 아편에 의지하며 현실에서 도피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결혼 첫날 밤이 아내를 파괴했다는 사실이 그를 평생 괴롭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공적인 의무를 다했고 그녀는 공식 석상에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영혼은 텅 빈 침묵하는 인형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도 파티마는 결코 젊은 시절의 불꽃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기록관들은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웃음이 사라졌으며 의사들은 그녀가 해마다 결혼기념일이 다가올 때쯤이면 더욱 악화되는 열병, 실신, 그리고 빠른 맥박에 시달렸다고 기록했습니다. 합방의 밤으로 시작된 그날은 어떤 이들의 눈에는 평생의 침묵이라는 선고로 변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때 그 총명함으로 칭송받던 아흐메트 1세의 딸은 궁전의 벽 안에 갇힌 조용한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제국은 그녀의 결혼을 위대한 승리라고 찬양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개인적인 대가는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녀는 충실한 아내이자 어머니였습니다. 연회, 의식, 기념식에 참석하며 자신에게 부과된 역할을 수행했죠. 하지만 사적으로는 회고록들이 암시하듯 그녀는 잠 못 이루는 밤과 갑작스러운 울음 발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보석과 음악, 산의 진미가 넘쳐나는 궁정의 화려함은 그녀 내면의 어둠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존경받았던 카라 무스타파 파샤 역시 아내와의 거리를 결코 좁히지 못했습니다. 후대의 기록들은 그가 자신이 만들어낸 그림자를 마주할 수 없었기에 긴 원정과 아편 속으로 후퇴했다고 묘사합니다. 그들의 결혼은 오직 정치와 의무만으로 묶인 기계적인 관계가 되어버렸죠. 파티마는 그날 밤 이후로 거의 30년을 더 살았습니다. 1652년 궁중 의사들은 그녀가 뇌염으로 사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사망일이 그녀의 결혼 기념일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 단순한 우연 이상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육체가 쇠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영혼이 먼저 부서졌다는 이야기가 은밀하게 퍼져나갔죠. 그리고 파티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기록 보관소 곳곳에 흩어진 기록들은 수많은 오스만 공주들이 비슷한 운명을 견뎠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결혼 후에 거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채 침묵 속에서 살았고 다른 이들은 공식 기록에서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일부 사례가 자살이나 정신착란이었을 것으로 의심하지만 연대기는 이를 병이나 은둔과 같은
모호한 완곡어법으로 대체했을 뿐입니다. 자매들에게 숨겨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자수 암호를 고안했던 공주들, 드물지만 대담한 행동이었던 이혼 허가를 요청했던 공주들에 대한 소문도 끊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원치 않는 재혼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위장한 공주도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지죠. 이 이야기들이 온전한 진실이든 아니면 후대의 상상력으로 채색된 것이든 이것들은 궁전 안에서의 삶이 가져올 수 있었던 절망을 반영합니다. 제국이 비단과 왕관으로 포장하여 축하했던 동화 같은 이야기들은 종종 훨씬 더 가혹한 현실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오스만 공주들은 단순히 사치와 특권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거의 통제할 수 없었던 정치 게임의 희생양이자 장기말이었습니다. 의례와 규율에 의해 묵살된 그들의 목소리는 권력의 첫 번째 희생자였습니다. 파티마의 비극은 그 불편한 진실을 엿볼 수 있는 창을 열어줍니다. 왕조의 영광은 종종 그 무게를 짊어진 바로 그 여성들의 고통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필연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오스만 제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러시아에 봉인된 궁전 기록 보관소 안에 숨겨져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공주들이 침묵 속에서 살다 죽어갔으며 그들의 이름은 오직 암호화된 기록 조각과 궁중의 속삭임 속에서만 기억되고 있을까요? 만약 파티마의 운명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저희와 함께 더 많은 숨겨진 역사를 파헤치는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둠 속에서 꺼내오고 싶은 또 다른 여왕이나 공주의 운명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단과 신화를 한 겹씩 벗겨낼 때만이 비로소 제국을 위해 희생되었던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